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회복 탄력성의 뇌과학. 이 책의 부제는 하버드대 의사가 알려주는 5가지 회복 탄력성 리셋 버튼입니다. 지은이는 아디티 네루카,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차례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통틀어 지난 몇 년 동안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인의 75%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문제다. 통념과 달리 스트레스는 당신이 일상의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인간으로서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접하는 정상적인 경험이다. 우리는 개인의 삶보다 일을 중시하는 헛슬 문화에 사로잡혀 스트레스가 나약함, 창피함,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감춰야 할 문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적이 아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스트레스는 원수가 아니라 당신을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좋은 일은 모두 약간의 스트레스 덕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적당한 수준의 건전한 스트레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삶의 온갖 요구에 대한 적응 반응이기 때문이다. 5가지 회복 탄력성 리셋 버튼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중요한 것을 명확히 파악하라. 2. 시끄러운 세상에서 평정을 찾아라. 3. 뇌와 몸을 동기화하라. 4. 뇌를 쉬게 하라. 5. 최고의 자아를 전면에 내세워라. 회복 탄력성은 충격에 대처하고 이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작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건강한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말이다. 환자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진료실에 들어온다. 다들 행복하고 여유롭고 차분해 보인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나와 단둘이 있게 되면 난데없이 눈물을 터뜨린다. 나이나 직업이나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일단 스트레스를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다고 느끼면 바로 눈물샘이 터진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는데 개개인의 스트레스 투쟁이 얼마나 보편적이면서도 고립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른다. 설사 알더라도 걸핏하면 그 한계를 넘어선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겪는 가장 흔하고 공통된 경험이다. 다들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각자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낀다. 2015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30명이 모여있는 방에서 적어도 21명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기진맥진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증가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는 4명 중 1명이 평생토록 불안, 우울증, 불면증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70%에 달하는 부모가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평소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당신의 뇌는 전두엽 피질이 주도한다. 손바닥을 이마에 댔을 때 손바닥 바로 뒤에 있는 뇌 영역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의 뇌는 편도체가 주도한다. 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콩알 크기의 구조물로 파충류 뇌 또는 도마뱀 뇌로도 알려져 있다. 인간은 진화했으나 뇌의 이 영역은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도체는 생존과 자기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두려움 반응을 담당한다. 위협을 감지하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한다. 편도체는 시상 하부와 뇌하 수체와 같은 다른 뇌 영역을 동원해 코르티솔 호르몬을 생성한다. 코르티솔은 부신을 활성화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하는데 이 호르몬은 위협에 맞서 싸우거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투쟁 도피 반응은 동굴 거주자들이 포식자의 치명적 공격을 피할 때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요즘 당신이 마주하는 포식자는 관계 갈등, 직업 기대치, 청구서, 가족의 압력, 마감일 등 절대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들이다. 그러니 당신의 편도체는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편도체는 논리적 뇌가 아니라 감성적 뇌다. 따라서 당신은 업무 마감일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편도체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현대인의 뇌는 끊임없는 마감과 경제적 압박 같은 높은 수준의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 기준치로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다. 스트레스는 날이면 날마다 편도체를 활성화한다. 인간이 생존과 자기 보호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극심한 위기가 닥쳤을 때 뇌는 그 도전에 맞서도록 반응한다. 재앙의 한가운데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드물다. 당신의 뇌는 긴급한 위기를 인식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순간에 필요한 일을 처리한다. 그런데 일단 극심한 위협이 지나가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면 경계심이 풀리면서 진정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다.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밀어닥친다. 인간의 뇌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었다. 나는 수많은 환자에게서 이와 같은 지연성 스트레스 반응을 수백 번도 더 봤다. 나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협력센터에서 난민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지연성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했다. 휴대 가능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남겨두고 고향을 등져야 한다니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난민은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길을 떠날 때나 난민 캠프에서 텐트를 치고 살 때
놀라울 정도로 회복 탄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다가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안전한 상태에 이르면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다. 예일대학교 과학자들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구체적으로 뇌의 변연계에 있는 해마에서 시작된다. 변연계는 감정 중추이고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한다. 학습과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장소에서 스트레스가 생성된다면 스트레스도 학습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학습된 반응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학습되고 다시 훈련될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의 뇌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재구성되는 첫 번째 전제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뇌를 재구성하는 두 번째 과학적 원리는 뇌과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신경 가소성에 토대를 둔다. 뇌는 끊임없이 바뀌는 삶의 조건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근육으로 밝혀졌다. 팔 운동으로 이두박근을 강화할 수 있다면 뇌 근육도 단련할 수 있다. 엽기를 열심히 들어올리는 것처럼 신경세포를 열심히 자극하면 된다. 나는 수련의 시절에 일찌감치 이러한 내용을 배웠다. 더 좋은 방향의 변화조차도 뇌와 몸에는 스트레스로 인식될 수 있다. 환자들이 더 나은 수면 습관을 들이고 식단을 개선하고 담배를 끊는 등 삶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려면 한 번에 두 가지 변화만 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뇌는 몸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생물학적 능력을 타고났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변화를 통해 더 현명하고 강인하고 적응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포용하라. 그것이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이다. 당신은 안전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다른 세 가지 지대를 헤쳐나가야 한다. 공포지대, 학습지대, 성장지대가 그것이다. 세 가지 지대는 누구나 좌절을 겪을 때 거치게 되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여정이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공포지대다. 우리 뇌는 생존 모드를 지나서 점차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는 학습지대다. 마침내 우리는 그 경험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 이는 성장지대다. 누구나 자신이 겪은 일에서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것을 배운다. 내가 좋아하는 명상 지도자 존 카바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에게는 잘못된 것보다 옳은 것이 더 많다. 환자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여정을 시작할 때 나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성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내면 변화의 강력한 촉매제를 손에 쥐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쾌락적 행복이라는 뜻의 헤도닉 행복이다. 맛있는 식사, 열대지방으로 떠나는 휴가, 넷플릭스 몰아보기는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헤도닉 행복의 사례다. 헤도닉 행복은 적은 양으로도 당신의 심리적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면 뇌와 몸에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헤도닉 행복은 본래 점점 더 많이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라는 뜻의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행복은 유다이모닉 행복, 즉 잠재력을 실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느끼는 깊은 만족감을 뜻하며 해로운 스트레스를 영원히 치료하는 수단이다. 유다이모닉 행복은 헤도닉 행복처럼 쾌락과 기쁨에 집중하지 않고 의미와 목적에 집중한다. 인간은 의미를 찾고 목적을 지향하는 존재다. 유다이모닉 경험은 당신에게 소속감, 공동체의식, 유대감, 이타심을 심어준다. 우리 몸은 두 종류의 행복을 구별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생각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실제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잘 파악하지 못한다. 몰입 상태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처음 고안한 용어로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면 편안하고 능숙하고 즐거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 어린 시절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생각되던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당신의 인생 목표에 이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 자신을 검열하지 말고 예전에 또는 어렸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던 활동을 5가지 적어보라. 그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 편입할 수 있는 한두 가지 활동을 선택하라. 매일 적어도 10에서 20분 정도 한 가지 활동에 전념하라. 자전거로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종이에 낙서하거나 화분에 흙을 채우거나 악기로 음계만 연주해도 괜찮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나 적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활동하고 나서 날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라. 일이 바빠지더라도 체크 표시가 끊이지 않게 하라. 날마다 체크 표시를 하는 자신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라. 당신은 지금 뇌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위해 뇌를 천천히 리셋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아무런 해가 없으며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를 나타낸다. 스마트폰은 오히려 당신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도록 뇌 회로를 노골적으로 재구성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대여섯 시간씩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하루에 자그마치 2,617번 터치한다. 케이블 TV, 태블릿, 컴퓨터 등 온갖 종류의 스크린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와 주의력을 빼앗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나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하건대 이러한 기기는 뇌와 스트레스 수준, 심지어 전반적 행복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은 갈수록 악화되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 기분장애, 수면장애, 짜증 증가, 과잉 각성, 불안, 집중력 저하, 복잡한 과제 완수의 어려움과 상관관계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근처에 두기만 해도 두뇌 소모라는 현상에 의한 주의력 분산 가능성 때문에 지적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무생물은 당신의 주의력과 뇌 건강과 스트레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팝콘 브레인은 갈수록 늘어나는 문화적 현상이다. 온라인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 데이비드 레비가 고안한 용어다. 우리의 뇌 회로는 빠른 정보 흐름에 지나치게 자극받다 보면 팝콘 터지듯 펑펑 튀는 자극만 추구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는 이 끊임없는 정보 흐름에 익숙해져서 시선을 돌려 기기에서 멀어지고 생각을 늦추며 일상이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오프라인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미국 성인의 85%는 매일 온라인에 접속하고 10명 중 3명은 자신을 항상 온라인 상태라고 묘사한다. 우리는 모두 미디어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팝콘 브레인이 생길 위험에 처해 있다.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중단하자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감정이 개선되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뇌과학적으로 미디어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 사회에서는 파수꾼이 밤새 불 옆에 앉아 나머지 부족원이 안심하고 푹 잘 수 있도록 위험을 살피곤 했다. 이제는 모두가 그 파수꾼이다. 다들 화면을 살핀다. 온종일 뚫어져라 살핀다. 오늘날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스크롤링은 안전감을 느끼기 위한 야간 파수꾼이다. 최근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자신의 88세 할머니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의 이미지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의사가 처방한 수면 무호흡증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방독 마스크를 썼던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할머니 뇌의 스트레스 경로는 80년 전 일어났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충격적인 뉴스의 강도나 효과를 느끼기 위해 반드시 트라우마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다.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고 뇌는 차이를 인식하고 거리를 알아차린다. 하지만 감정 뇌인 편도체는 자기 보호 모드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건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처리해 스트레스 메커니즘을 활성화한다.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의 경우 이전의 경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급격히 악화된다. 급기야 그때의 정신적 충격을 다시 겪게 된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은 뇌하 수체에서 신호를 받아 코르티솔을 생성한다. 코르티솔은 혈류로 분비되어 서둘러 뇌의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한다. 초기 인류는 달려드는 호랑이 같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코르티솔 덕분에 달아날 수 있었다. 코르티솔은 심장에 신호를 보내 혈액을 다리 근육처럼 몸의 큰 근육으로 더 빨리 보내고 저장된 포도당을 동원해 큰 근육이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당신이 잽싸게 달아나도록 돕거나 당면한 위험과 맞서 싸우도록 돕는 생존 호르몬이다. 초기 조상들은 일단 위험이 사라지면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현대사회의 독특한 문제는 스트레스의 상당수가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인다. 코르티솔은 편도체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맞춰 진화하지 않았다. 당신이 재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호랑이에게 쫓기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윙윙 소리를 내면서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시킨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수면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게 다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코르티솔이 더 많이 분비된다. 스트레스를 받는 뇌의 수면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수면이 뇌신경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생체 리듬은 코르티솔에 의해 조절된다. 코르티솔 수치는 온종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보통 자정 무렵에 가장 낮고 아침 6시에서 8시에 가장 높다. 초연결은 곧 단절이다. 당신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 일가 친척, 동창이 어떻게 지내는지 웬만큼 알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근황을 살피면 부정적 결과가 수반된다.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 갈수록 초연결 상태가 되지만 인간적 측면에서는 갈수록 단절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이 증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성인 3억 3천만 명 이상이 친구나 가족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2주를 보낸다. 미국에서 외로움이 워낙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자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 의무총감은 외로움을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며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의 수정치에 따르면 미국 성인 2명 중 1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Z세대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인 78%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여러 연구에서 외로움이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은 29%, 뇌졸중 발생 위험은 32%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사망 위험을 동반한다. 외로움은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80년 넘게 진행되면서 행복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연구로 인정받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단일 변수는 인간관계의 질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흔히 고립된 느낌이 들거나 혼자 있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때로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웃과 수다를 떨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라. 미술 강좌를 비롯해 지역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료를 점심시간에 초대하라. 한가한 오후에 친구나 가족 구성원과 벼룩시장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다. 너무 바빠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면 주간 일정에 사교 활동을 어떻게든 집어넣어라. 매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기할 수 있는 계획을 한 가지 이상 세워라. 무엇을 선택하든 대화와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 뇌가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뇌와 몸이 서로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당신은 거의 언제나 몸과 마음의 연결을 경험한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모두 심신 연결이 작용하는 대표적 사례다. 당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뇌는 끊임없이 몸에 신호를 보내고 몸은 그에 따라 반응한다. 심신 연결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데 멈추고 호흡하고 머무르는 기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이 기법으로 누구나 즉석에서 심신 연결을 조절하고 뇌를 리셋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멈추고 호흡하고 머물러라. 목표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일을 시작할 때 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멈춰라고 말하라. 속으로 생각해도 좋고 소리내어 말해도 좋다. 의도적으로 동작을 완전히 멈춰라. 가능하면 털끝 하나 움직이지 말고 그 순간의 고요함을 인식하라. 다음으로 호흡해 라고 말하라. 몇 초 시간을 들여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완전히 인식하라.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몸을 이완하려고 노력하라. 마지막으로 머물러 라고 말하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현재에 머물러라.
멈추고 호흡하고 머무르는 기법은 5초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심신연결을 활용해 회복 탄력성을 리셋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일 수 있다. 호흡은 유일하게 수의적 조절과 불수의적 조절이 모두 가능한 생리적 신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호흡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지만 당신이 호흡에 신경 쓰지 않을 때는 몸이 무의식적으로 조절해준다. 심장박동, 소화, 뇌의 사고활동 등 다른 어떤 신체 기능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놀라운 신체 기능 덕분에 호흡은 심신 연결을 탐구하는 관문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호흡 패턴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대한 운동선수 중에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헤비급 권투 챔피언 타이틀을 오랫동안 지켜온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다. 훈련하던 모든 순간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고 지금 고통을 이겨내고 챔피언으로 남은 인생을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엘리트 운동 선수들조차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쨌든 그들은 기어이 운동을 한다. 그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려면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우리는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도 의욕이 날마다 넘칠 수는 없다. 어떻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똑같이 대답한다. 운동하기 싫은 날에는 운동을 마친 후의 기분을 떠올립니다. 때로 그것이 운동을 하도록 등을 떠미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체중 감량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 향상이다. 신경과학자 폴 톰슨은 뇌 건강과 스트레스와 운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수천 명의 뇌를 연구했다. 톰슨의 말을 들어보자. 한 가지 이론은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 조직을 더 빨리 잃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러 후속 연구에서 톰슨의 발견이 확인되었다.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를 통해 뇌를 조기에 위축시킬 수 있다. 다행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 위축은 예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되돌릴 수도 있다. 톰슨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운동, 걷기,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잖아요. 뇌를 돌볼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뇌 크기를 줄이지만 운동은 특정 뇌 영역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전두엽 피지를 두꺼워지게 하고 연결성을 높이며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날마다 몇 분씩만 운동해도 뇌와 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10분 동안 가볍게 운동하기만 해도 뇌가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다른 연구에서는 10분 동안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2만 5천 명을 약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한 주요 연구에서 가령 버스를 타려고 뛰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등 하루에 몇 번씩 1, 2분 정도의 짧은 운동으로도 암 사망 위험이 약 40% 줄어들고 심장병 사망 위험이 거의 50%나 줄어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루에 20분씩 걸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다음 실제로 걸어라. 2008년 출간된 블루존 세계 장수 마을에서 댄 뷰트너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일상 습관을 설명한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들은 격렬하게 땀 흘리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할 뿐이다. 건물 입구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는 대신 조금 멀리 주차하고 100m 정도는 걷도록 하라. 한두 층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으로 올라가라.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이 집이나 직장에서 가깝다면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라. 이런 자잘한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삶에 운동을 어떻게 도입할지 생각할 때 중국 철학자 노자의 명언을 떠올려보라. 어려운 일은 쉬울 때 하고 위대한 일은 작을 때 하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라.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힘든 일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신 건강을 보호해 스트레스를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다. 40명의 뇌 스캔 영상을 조사한 연구에서 자기 비판적일 때는 편도체의 활동이 더 활발하고 연민 어린 자기 확신을 실천할 때는 덜 활발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자기 연민을 베풀지 못하고 자기 비판적으로 변하기가 훨씬 더 쉽다. 자기 연민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와 크리스토퍼 거먼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자기 비판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며 어떤 점에서는 고통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 연민의 동기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반면 자기 비판의 동기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고생하던 초기에 나는 존 카바진의 명상 강연에서 위안을 얻었다. 자기 내면에서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일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묘목으로 자라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연약한 새싹이 나오면 부드럽고 다정하게 돌봅니다. 당신에게는 진정 스트레스를 치유할 힘이 있다. 당신의 스트레스는 당신만이 리셋할 수 있다. 그 일은 전적으로 당신 손에 달려 있다.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날에는 페마 초드론의 다음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이 하늘이다. 그 외의 것들은 날씨일 뿐이다. 지금까지 회복 탄력성의 뇌과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스트레스는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지요.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활기찬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료한 삶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이 삶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스트레스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스트레스를 고통의 원인으로만 생각하면 그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넉넉하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때로 스트레스가 즐거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운 환경은 인간이 좋아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얼음물 같은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사우나처럼 뜨거운 공간에 들어가 버티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스트레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어느 파트에 속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반대편 쪽으로도 쉽게 전염이 됩니다. 몸이 굉장히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마음도 힘들어지기 쉽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몸도 병들기 쉽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80년 넘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행복 연구는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인간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고 긴밀하게 연결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있고 싶고 홀로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얽혀있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볍고 쿨하게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쇠사슬에 묶인 죄수처럼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타인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몸은 당장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쁜 옷도 입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관한 일은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몸을 가꾸고 단련하는 것도 단순하지 않지만 마음은 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정신보건 위기 국가입니다. 자살률, 우울증 증가율, 기타 정신보건 관련 지표를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게 불행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약이 몇 달이나 밀려있는 등 환자로 미어터지고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분야의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은 챗GPT 등 AI를 활용한 자가상담이 젊은이들 사이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명상과 마음 공부입니다. 제가 5년째 배우고 있는 메타 명상과 메타 마음 경영에서 2달 후인 6월부터 8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배울 수 있는 기본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기 전에 꼭 한번 명상과 마음 경영 공부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